저는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언니와 태성 오빠가 이혼을 하고 그 직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한동안은 그냥 멍하니 시간 흘러가는 것만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3년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시간 동안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제 생활을 다시 잡느라 바빴죠. 언니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돌아왔을 때 태성 오빠 집에서 처음 하율이를 만났어요. 3살배기 여자아이였는데 아직 말도 서툴고 눈만 동그랗게 굴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왜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지. 서프라이즈잖아, 서프라이즈. 언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처음 만난 조카가 너무 귀여워서 다른 생각이 들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유리는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어요.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빼고 말을 걸면 태성 오빠 뒤에 숨어버렸죠. 그래도 과자를 내밀면 슬쩍 받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하율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하율이가 먼저 거실로 나와 서 있었죠. 아직 말이 서툰 목소리로 이모 하면서 두 팔을 벌렸을 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율이가 5살이 되던 해였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고 저는 부고 연락을 받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저는 하율이 생각이 자꾸 났어요. 엄마도 없고 이제 이모인 저까지 멀어지면 이 아이 곁에는 아빠밖에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성 오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하율이를 데리러 가게 된 게 처음엔 그냥 잠깐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율이의 병원도 제가 데려가고 학원 등록도 제가 하고 있었죠. 남편 민준이는 처음엔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를 잃은 제 마음을 알기 때문인지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줬죠. 오히려 하율이가 오는 날이면 먼저 간식을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하율이는 빠르게 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모 이모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불렀고 제가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으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더 있어 라고 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매번 1시간씩 더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율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게 깊이 마음을 주게 됐어요. 조카라는 사이를 넘어서 그냥 제 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언니를 잃은 자리를 하율이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이모 그렸어. 어느 날 하율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어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사람 2명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밑에 이모랑 하율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성 오빠는 제가 하율이를 챙겨주는 것에 고마워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죠. 저는 괜찮다고 하율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태성 오빠와 민준이의 술자리가 부쩍 잦아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처가 쪽 형부고 위로해드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워낙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태성 오빠 만나고 온다는 연락이 오면 저는 그러라고 하고 하율이와 둘이 시간을 보냈죠. 어쩌면 그게 더 편하고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언니를 잃은 슬픔도, 하율이에 대한 애정도,
일상을 다시 잡아가는 바쁨 속에 그냥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엔 그 시간들이 너무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모, 나 이모가 제일 좋아. 어느 저녁 하율이가 이불 속에서 눈을 반쯤 감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으면서도 나도 하율이가 제일 좋아 하고 대답했죠. 아이가 잠들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율이의 이모로, 태성 오빠의 고마운 처제로, 민준이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잃어버린 것들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 같았죠. 그 시간이 언제까지고 계속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율이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오는데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성 오빠랑 오늘 저녁 한잔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벌써 그 달만 세 번째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라고 답장을 보내고 하율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딱히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어쩐지 그날따라 그 문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주말 약속이 하나 둘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민준이의 빈자리를 당연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율이의 학원 픽업, 주말 나들이, 저녁 식사까지 전부 저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성 오빠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괜찮다고 하율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 속에서 민준이의 야근이 슬금슬금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분기 마감 때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새로운 거래처 때문이라고 했죠.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늦게 들어오는 날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하율이를 챙기느라 너무 바빴어요. 민준이가 늦게 들어와도 밥만 챙겨주고 일찍 잠드는 날이 많았죠. 돌아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둘이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율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 나 전에 어떤 아줌마가 안아줬어. 엄마라고 했어. 예쁜 아줌마.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아줌마? 하고요. 하율이는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냥 예쁜 아줌마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니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쁜 아줌마가 엄마라고 했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 무렵 민준이 지갑에서 카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날짜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태성 오빠랑 횟집에 있었다던 그날, 카드가 찍힌 곳은 횟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동네 카페였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장소를 바꿨을 수도 있고 제가 장소를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민준이가 말한 장소와 카드 기록이 맞지 않는 날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것들을 지우지 않고 마음 한켠에 그냥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율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소파에 앉더니 피곤하다는 말을 했죠. 저는 밥 먹었냐고 물었고 민준이는 태성이 형이랑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오늘 어디서 먹었어? 맛있었으면 나도 알려줘.
민준이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을지로 쪽 고깃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민준이 카드 명세서에는 을지로 결제 내역이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조용히 기억하기 시작한 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은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율이는 그런 저의 속사정을 알 리 없이 여전히 밝고 귀여웠어요. 제가 집에 오면 달려나와서 이모 이모 하면서 매달렸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복잡한 마음이 잠깐은 가라앉았습니다. 태성 오빠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율이 잘 있냐고 연락도 꼬박꼬박하고 서윤이 고생한다고 고맙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태성 오빠,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하율이 곁에 있었고 민준이는 그 시간 동안 어딘가에 있었죠. 우리는 같은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바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이룬 후 많은 것들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다들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믿었죠. 의심이라는 건 아직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얼마나 얇은 것이었는지는 조금 더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담임선생님이 어머니, 아, 죄송해요. 이모님, 잠깐 시간 되시면 면담을 한번 했으면 해서요. 라고 했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에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담임선생님은 저를 빈 교실로 안내하더니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하율 이모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하율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친엄마 말고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서요. 며칠 전에 다른 분이 하율이를 데리러 오신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은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율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예쁜 아줌마가 엄마라고 했다던 그 말이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 갑자기 다른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아는 분한테 하율이 픽업을 부탁한 적 있냐고 물었죠. 태성 오빠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친척 아주머니한테 그날 급하게 부탁했어.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친척 아주머니라면 왜 하율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서 날짜를 적었어요. 담임선생님이 말한 날짜, 민준이 카드 내역에서 장소가 맞지 않았던 날짜들, 하율이가 예쁜 아줌마 이야기를 했던 날짜까지요. 전부 따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놓고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 카드 명세서가 들어왔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펼쳐보다가 날짜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말한 그날 민준이 카드가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서 찍혀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날 태성 오빠를 만났다고 했어요.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저녁에 합류했다고 했죠. 그런데 카드 기록은 오후 2시, 어린이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접어서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당장 무언가를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직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준이한테 가끔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태성 오빠 어제 어디서 만났어? 뭐 먹었어? 몇 시에 끝났어? 민준이는 매번 자연스럽게 대답했고 저는 그 대답들을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귀에 하나씩 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모르고 싶다는 마음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번갈아 가며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하유리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제 옆에 앉더니 하율이 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응, 잘 잔다고 했고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준이가 낯설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태성 오빠가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하율이 이야기도 할 겸 서연이 요즘 힘들 것 같아서 라고 했죠. 저는 그래 하고 나갔습니다. 태성 오빠는 그날 하율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다 제 덕분이라고 정말 고맙다고 했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 오빠, 친척 아주머니 말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율이가 자꾸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해서요. 태성 오빠는 잠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야. 하율이 가끔 봐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어낸 대답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그날 대화를 전부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율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모, 오늘 오는 거죠? 라는 짧은 문자였는데 받아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와 이 상황을 계속 모른 척 해야 하는 이유 사이에서 저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른다는 말이 점점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율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눈이 풀려 있었는데 저는 그냥 피곤한 거겠지 싶어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점심 무렵에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율이가 갑자기 고열이 난다고 빨리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뛰어나갔어요. 유치원에서 하율이를 데려왔는데 아이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체온을 재보니 38.9도였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힘없이 제품에 안겨 있었죠. 저는 바로 근처 소아과로 달려갔습니다. 소아과에서 진찰을 받고 나니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열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 탈수 증세도 보인다면서 응급실로 가보는 게 낫겠다고 했죠. 저는 하율이를 안고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되세요? 보호자 관계를 작성해 주셔야 해서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이모입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연락 중이라고 했죠. 직원은 알겠다고 하면서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계신데요. 이은주 씨 성함으로 한 차례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친언니이신 건가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하면서 일단 아버지 성함으로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하고 서류를 넘겨줬어요. 서류에 태성 오빠 이름을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은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화면 속 진료 기록 날짜를 눈에 담아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태성 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준이한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저는 혼자 하율이 옆에 앉아서 수액줄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나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워. 저는 하율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이모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이 머리를 쓸어줬죠. 그 이마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태성 오빠가 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미안하다. 전화를 못 받다. 라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율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저는 조용히 태송 오빠한테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요. 오빠, 이은주 씨가 누구예요? 응급실 기록에 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태성 오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아, 예전에 하율이 봐주셨던 베이비시터 이모님이야. 내가 바쁠 때 가끔 부탁드렸거든. 그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등록해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베이비시터가 병원 보호자로 등록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뒤늦게 병원으로 왔어요. 하율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태성 오빠도 자리를 비운 뒤였죠. 민준이는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디 있었어?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민준이는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다고 했어요. 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다고 했죠. 저는 그래 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은주라는 이름을 계속 되뇌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하율이를 데리러 온 사람, 응급실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 태성 오빠가 베이비시터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왜 하율이는 그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서 이은주라는 이름을 적었어요. 그 아래에 날짜들을 하나씩 나열했죠. 어린이집 면담 날짜, 응급실 보호자 등록 날짜, 민준이 카드가 어린이집 근처에서 찍혔던 날짜. 3개의 날짜가 묘하게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가 자꾸 걸렸어요. 하율이는 다음날 열이 내려서 무사히 퇴원했어요. 제 손을 잡고 이모 고마워 라고 하면서 웃었죠. 저는 웃으면서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요. 하율이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학원 등록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하율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위임장과 제 신분증을 챙겨서 갔고 서류를 받아드는 건 금방이었죠. 접수창고를 나오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부에는 강태성, 그 아래 친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은주, 베이비시터라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친언니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베이비시터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올 수는 없죠. 이 사람은 하유리의 친엄마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태성 오빠가 베이비시터라고 했던 말, 하유리가 엄마라고 불렀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 응급실 보호자 기록에 적혀있던 그 이름, 전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제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율이 친엄마가 살아있고 태성 오빠는 그걸 알면서 베이비시터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하율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왔었고 병원 보호자로 등록까지 돼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랍 안쪽에 넣어뒀던 언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충전기에 꽂으니 전원이 켜졌어요. 잠금 화면은 풀려 있었는데 메모장 앱에만 별도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번호를 눌렀어요. 어릴 때 온 가족이 함께 쓰던 네 자리 숫자였죠. 자물쇠 비밀번호, 여행 가방 잠금 장치, 무엇이든 그 번호 하나로 통했던 우리 집 숫자였습니다. 메모장이 열렸어요. 파일이 여러 개였는데 가장 최근 날짜부터 하나씩 열어봤죠.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혼자 기록하고 있었어요. 은주라는 여자가 아이를 안고 집 앞에 나타났던 날의 충격,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야 했을 때의 감정, 태성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또 그의 얼굴을 봤다. 태성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게 제일 힘들다. 그 애가 뭘 알겠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애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되게 굴고 싶을까? 저는 화면을 손으로 쥔 채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언니가 혼자 이걸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을 찢는 것 같았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수록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번호만 있었죠. 이은주라는 이름 옆에 11자리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언니가 왜 이 번호를 적어뒀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냥 기억해두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언젠가 연락할 생각이었던 건지. 저는 그 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이름은 그냥 이은주라고만 적었죠.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떴어요.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묘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하율이가 예쁜 아줌마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송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오빠, 하율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다 보니까 생모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은주 씨라고요. 베이비시터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율이 친엄마 맞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태성 오빠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결혼 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야. 그때 생긴 아이인데 그 여자가 못 키우겠다고 해서 내가 데려온 거고. 저는 하율이 나이가 지금 5살이고 오빠랑 언니가 결혼한 지는 6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생긴 아이라면 지금 적어도 7살은 됐어야 했죠.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따지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언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다가 혼자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바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태성이 오빠와 민준이가 술자리를 가졌다던 날짜들을 하나씩 다시 적어내려갔죠. 그리고 민준이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태성 오빠랑 만났다고 했던 날 카드가 찍힌 위치가 한 번도 같은 동네가 아니었죠.
강남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카드는 마포에서 찍히고 여의도라고 했는데 카드는 성수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성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안부 묻듯이요. 오빠, 최근에 민준이랑 어디서 만났어요? 민준이가 그 근처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들를까 해서요. 잠깐 연락이 안 되네요. 태성 오빠가 말한 장소와 민준이 카드가 찍힌 곳이 또 달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그 명세서를 들여다봤죠. 두 사람의 술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태성 오빠 만난다고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은주라는 이름이 자꾸 그 물음표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민준이 명함첩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담당하는 거래처 회사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 회사 직원 소개 페이지를 열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이은주. 사진까지 있었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의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입사 시기를 보니 하율이를 태성 오빠에게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는 배신감, 슬픔, 분노가 전부 뒤섞여 있었는데 그 상태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를 알아봤어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이었고 처음 상담 전화를 하는 손이 조금 떨렸죠. 하지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탐정에게 민준이 이름과 이은주 이름,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넘겼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언니 사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태성 오빠와 이혼한 직후에 사고가 났다는 것, 그 시간대에 둘이 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니 메모에 적혀있던 감정들이 그 사고 전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사고가 났던 도로 근처 상가에 직접 찾아갔어요. 혹시 그날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CCTV 기록이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한 분식집 사장님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고 나기 전에 두 사람이 길 한복판에서 크게 싸우는 거 봤어요. 여자분이 먼저 돌아서서 걸어가시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같이 있던 남자분은 금방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태성 오빠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한테 혹시 그 남자분 얼굴을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정확하진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게 앞 CCTV가 그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했죠. 당시 영상은 덮어 씌워졌겠지만 인근 건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보면 더 오래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탐정한테 연락해서 언니 사고 당일 CCTV 확보도 함께 부탁했어요. 탐정은 알겠다고 했고 며칠이 걸릴 거라고 했죠. 저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민준이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하율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태성 오빠한테 안부 전화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버텼습니다. 탐정 보고서가 먼저 왔어요. 민준이와 이은주의 만남 장소, 날짜, 그리고 사진. 저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웃고 있었어요. 참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주, 하율이 친엄마, 그리고 내 남편의 상간녀.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성 오빠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지금 내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자였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울어야 하는데 피식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웃음이 그대로 울음이 됐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는데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 여자 한 명이 건드린 삶이 몇 개입니까? 태성 오빠와 불륜을 내서 하율이를 낳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언니 집 앞에 아이를 던져놓고 사라졌고 그걸로 언니 결혼이 무너졌고 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울었어요. 언니 때문에 울었고 하율이 때문에 울었고 저 자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허무해서 울었고 어디다 화를 내야 할지 몰라서 울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잃고 조카 챙기면서 버텨왔는데 그 조카의 친엄마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니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혼자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율이 생각도 났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집안에 끼어들고 싶어서 끼어든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언니의 결혼이 끝났고 제 결혼도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혼자 방에 앉아서 소리 없이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언니는 이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울다 지쳐서 그냥 바닥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상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충분히 쏟아냈고 이제는 계산할 차례였어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서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탐정이 확보한 자료들은 전부 가져갔고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검토하면서 말했죠.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태성 오빠 건은 교통사고 관련 사건 담당 형사에게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충분히 준비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걸음을 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율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모, 오늘 올 거야? 라는 짧은 문자였죠. 저는 잠깐 멈췄다가 오늘은 못 가. 다음에 보자.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오늘 일찍 끝났다면서 뭐 먹고 싶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자고 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면서 요즘 하율이는 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응, 잘 있어. 라고 했죠. 그 대답이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저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뒤에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처음 만났던 날, 결혼하던 날, 하율이를 처음 같이 데리러 갔던 날.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그 시간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람이 낯설어지지가 않았죠.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하율이를 보러 갔어요. 태성 오빠는 외출 중이었고 하율이는 거실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이모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기다렸잖아. 저는 웃으면서 하율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이모가 바빴어. 라고 했죠. 그 아이가 제 목을 꼭 안는데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한참을 같이 블록을 쌓다가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하율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나중에 또 올 거지?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 손이 너무 작고 따뜻했거든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곧 와. 돌아오는 길에 태송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잠깐 볼 수 있어요? 라고 했죠. 태성 오빠는 알겠다고 했고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성 오빠는 먼저 하율이 잘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태성 오빠의 눈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언니 사고 나던 날 CCTV 영상이에요. 경찰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태성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봉투를 열지도 않은 채 손이 멈춰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 오빠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하율이한테 잘해줘요. 그의 잘못은 없으니까. 카페를 나오면서 뒷목이 뜨거웠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운 것 같기도 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가 퇴근하기 전에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슬펐어요. 민준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에서 멈추는 소리,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짐가방을 보고 굳었어요. 서윤아, 라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낮게 떨렸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넘겼어. 탐정 보고서랑 카드 내역이랑 다 들어있어. 당신도 변호사 구해서 연락해줘. 민준이는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서윤아, 라고 한 번 더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정 부모님 댁에서 잤어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냥 방을 챙겨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 태성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는 쓰여있지 않았죠. 언니한테 한 짓인지, 저한테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뒤섞인 건지. 저는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태성 오빠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언니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경찰 조서에 그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됐죠. 사고를 유발한 건 아니었지만 현장을 목격하고도 축소 보고한 정황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 오빠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민준이 쪽에서도 균열이 생겼어요. 태성 오빠가 더 이상 민준이의 알리바이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침묵은 한쪽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이혼 합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준이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고 탐정 보고서와 카드 내역 앞에서 크게 버티지 못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은주는 민준이에게 책임을 요구했다고 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가진 것의 대부분을 잃은 뒤였고 이은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분노도 슬픔도
지나가고 나면 그냥 텅 빈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한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뒤늦게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민준이와 이은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태성 오빠와 민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이혼 합의 과정에서 민준이 변호사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은주는 하율이를 태성 오빠한테 넘기고 나서 한동안 혼자 지냈어요. 생계를 위해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그 회사 거래처 담당자로 민준이를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업무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은주가 민준이 SNS를 보게 됐대요. 민준이 피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저랑 하율이가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었죠. 이은주는 그 사진을 보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떠나온 아이가 이 남자의 아내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쳐야 할 이유가 충분했는데 이은주는 반대로 민준이한테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했죠. 처음엔 하율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뒤에야 이은주가 하율이의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였고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태성 오빠와 민준이의 침묵 계약에 대해서는 태성 오빠 쪽에서 조사 과정 중에 일부가 드러났어요. 시작은 태성 오빠의 실수였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 태성 오빠가 술에 많이 취한 채로 민준이한테 말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날 내가 옆에 있었는데, 신고는 했어야 했는데, 그냥 가버렸어.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도 그날 밤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다음 날 술이 깬 태성 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제발 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태성 오빠의 비밀이 민준이 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술자리에서였어요. 민준이가 화장실을 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갔는데 그 순간 화면이 켜지면서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고 했죠. 태성 오빠 눈에 발신인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은주였어요. 태성 오빠는 돌아온 민준이를 다그쳤고 결국 사실을 털어놓게 했대요. 처음엔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은주는 태성 오빠한테 있어 언니를 불행하게 만든 시작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분노가 가라앉자 계산이 앞섰다고 했어요. 이은주가 민준이한테 묶여있는 한 하율이 친권을 주장하며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요. 태성 오빠는 하율이가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고 키우려 했지만 이은주가 끼어드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가 하율이 근처에 절대 얼씬 못하게 해. 그러면 나도 입 다물고 있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쥔 채 침묵의 균형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한 번도 문서로 남기지 않은 계약이었고 술자리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용히 삼켜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태송 오빠가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끝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분노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율이한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어요. 태성 오빠가 보내준 건지 아이가 직접 누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모, 나 이모 보고 싶어. 언제 와?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답장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율이가 좀 더 크면, 제가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가 좋은 이모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언니가 혼자 감당했던 시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알아요. 메모장 속에 혼자 쌓아두었던 감정들, 저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
언니가 그 무게를 혼자 들고 있었던 시간 동안 저는 호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언니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직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가 혼자 감당했던 것들을 저는 좀 다르게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오래 몰랐냐고, 너무 순진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지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알면 무너지니까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모른 척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결국 눈을 떴고 움직였고 끝을 냈습니다. 언니가 끝내지 못했던 것을 제가 대신 끝낸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율이가 보내온 그 문자는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답장을 보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한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던 사람이 그 선의가 만들어낸 잔인한 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스스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편지함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지가 도착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